안녕하세요. 오늘은 2교시 안보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보 문제의 광역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보 영역의 변화 추세를 알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고요. 그래서 오늘은 군사안보, 정치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 즉 안보 영역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적 안보 개념이 등장했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comprehensive. 자, 여기서 comprehensive 하면 굉장히 어떤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뜻이죠. comprehensive security. 자, 어떤 의미냐 하면 과거의 전통적 안보에서는 군사 안보, 즉 military security, 이런 군사 안보가 하나의 안보의 중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탈냉전 이후에 90년 이후에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서는 국제 환경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탈냉전 시대는 군사적인 위협도 중요한 하나의 위협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질병의 문제, 테러의 문제, 범죄의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또는 인신매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또 개별 국가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보가 포괄적인 어떤 영역으로 안보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괄적 안보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군사 안보 하나의 군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이 바로 포괄적 안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탈냉전 이후에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 등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전쟁을 억제하고 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 안보 문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포괄적 안보를 어떻게, 위협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어떤 초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 문제가 광역화되었다,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에 광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보의 영역, 안보의 영역, 오늘은 군사안보, 또 경제안보, 환경안보, 정치안보, 요 네 가지 안보 영역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안보는 이미 우리 1교시 때부터 많은 설명을 했죠. 자, 국내외적인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군사안보죠. 자, 우리가 안보라는 정의가 뭐였죠? 국내외적,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고 정진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정의였죠. 자, 여기서 국가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국가 이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군사 안보는 바로 이러한 어떤 군사적 위협에 치중한 안보 유행이 바로 군사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군사 안보는 냉전 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안보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혼돈해서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군사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결코 군사 안보는 한 번도 중요성이 덜해진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군사 안보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군사 안보 외에 다른 분야의 안보가 중요해졌다는 그런 의미이지, 군사 안보 자체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군사 안보라는 것은 주 수단이 힘이었습니다. 힘, 군사력이었죠.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안보 위협을 제거하거나 또 안보 위협을 감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죠. 자, 그래서 이 군사안보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죠. 정치적 현실주의, 어떤 의미냐면, 자, 나중에 우리가 3주차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자, 우리가 국가 안보, 국제 정치를 우리가 논의할 때 두 개의 커다란 국제 정치 또는 국가 안보 연구를 할 때 거대한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주의고요. 또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현실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보 문제나 국제 체제의 어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즉,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현실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 체제를 약육강식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국은 사라져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국제 질서 자체가 약육강식의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고, 결국은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힘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힘에는 이제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런 모든 힘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군사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 세계관은 바로 국제 질서가 무정부 상태이고, 자, 여기서 무정부 상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국제 질서는 어떤 국내의 어떤 한 개별 국가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애너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정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 세상에는 하나의 단일 정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가 위협이 이루어지고 국내 질서가 치안이 행정체계가 무너지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나 전 세계에는, 이 세계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하나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의 정의예요. 그래서 현실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힘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나의 생존을 보장해야 된다, 나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바로 현실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군사안보는 현실주의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있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중에서도 국방력 강화가 이 군사안보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도 이 군사안보는 여전히 유효한 영역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결국은 이 국방, 즉 군사력의 정강이라는 문제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 군사안보는 여전히 과거에나 냉전시대나 또는 탈냉전 시대나 또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어떤 세계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 군사안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서 통치가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현실주의 세계관은 반영이 된 이 군사안보의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이루어지죠. 자, 이 군사안보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정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군사력 정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또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발전시키고 또 조직과 또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군사 변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소련도 그러했었고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변혁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개혁도 2022년도까지 몸집을 줄이되 결국은 첨단 과학 무기와 아주
첨단 무기 체계로 무장한 그런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직 구조,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 인력을 개편하고 또 국방 운영 체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지금 국방계획 2.0을 지금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군사 변형을 통한 군사력의 강화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군사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 안보의 개념과 내용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 안보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경제 안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죠. 경제 안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있나 이렇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안보는 군사 안보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개념 영역으로 지금 부상했죠. 자, 요즘 우리 CNN이나 또 우리 국내 뉴스를 틀면 미중 간의 경제 패권 경쟁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자, 우리 전기차만 놓고 예를 봅시다. 앞으로 이제 가솔린 차량은 다 없어질 거예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가 오죠. 이미 지금 전기차는 생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10년 이후에는 아마 사람이 운전을 하는 시대가 영원히 이제 사라질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을 지금 시대가 곧 돌아가겠죠. 이것처럼 이런 전기차의 예를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계에서 조선 배 만드는 선박 기술은 우리가 1위였죠. 그런데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했어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우리가 조선 선박 제조 1위로서 다시 우리가 명예를 되찾아 오고 있고, 올해에 굉장히 이제 선박 수주가 굉장히 또 활발해졌어요. 어쨌든 중국은 이 첨단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선 이런 분야에도 제조업에 굉장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력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중국이 지원의 어떤 위치에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급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중국은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하나의 큰 미중 간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 하웨이라는 기업은 사실 중국의 물론 국영 기업은 아니지만 거의 중국의 국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하웨이. 이 CEO도 군 장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미국이 이 하웨이 제품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와 우리가 중국의 통신사들의 어떤 제품을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보안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슈로서 미국이 중국 경제를 상당히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죠. 자, 첨단 과학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경제 안보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자원의 공급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물류 문제, 특히 이 석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이것은 공급 사슬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의 어떤 이익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보 차원으로까지 위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안보라는 것은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경제 경쟁이 격화가 되고요.
또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크리스토퍼 덴트라는 사람은요, 이 경제 안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정치 경제적 독립체의 구조적인 안정을 보호하고 번영을 기회할 수 있는 능력과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각 국가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체제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갖추도록 보호를 하는 것이 경제 안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보장하고요. 그러한 위협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국가에서는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통항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조적인 안정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체의 어떤 해외 시장에서 어떤 생산 시설이 공장을 지었을 때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구조적인 안정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 안보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덴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안보의 세부 요소에는 4가지, 5가지가 있죠. 자, 공급 안보, 시장 접근성 안보, 기술 산업 능력 안보, 금융 신용 안보, 횡단 국경적 협력 안보, 이런 중요한 5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자면요. 우선 경제 안보는 첫 번째는 공급 안보는 supply secur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경제 안보의 첫 번째는 공급 안보는 이미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우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한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에 도래하게 되죠. 물론 요즘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내가 수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수출의 어떤 백길이 막힌다든지, 또는 항로가 막힌다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테러 세력에 의해서 수출이 막힌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이 공급 안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겠죠. 자,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공급 안보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시장 접근성 안보라는 것은 Market Access Security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대외 시장에 대한 어떤 가장 좋은 어떤 접근성을 보호하고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또는 동남아 지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을 개척한다 할 때, 시장을 개척하는 어떤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수출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접근이 자유롭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시장 접근성 안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꼭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어떤 경제 단위에서만 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국가들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이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서 시장 접근성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기술 산업 능력 안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가 공장이 있어요. LG나 현대 또는 뭐 우리 글로벌 기업에서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러한 공장을 운영하는 현지에서 여러 가지 산업 스파이나
또는 또 우리의 기술력이 만약에 이렇게 다 유출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만약에 어떤 인위적인 어떤 위협에 의해서 손실을 당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손실을,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산업 능력 안보예요. 자, 우리의 반도체 기술자들을 중국이 지금 3배 임금을 주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있는 기술자들을 연봉 3배를 제한하면서 다 빼내간다는 말은 좀 눈물이고요. 많은 이 전문가들을 유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산업 전문가들을, 기술 전문가들을, 반도체 전문가들을 다 인력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기술 산업 능력 안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에 어떤 우리 해커에 의해서 우리가 유출이 된다든지, 또는 앞에서 이야기한 인력을 우리가 뭐 손실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금융 신용 안보인데요. 자, Finance Credit Security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요즘 뭐 주식 안 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하기가 굉장히 지금 쉽죠. 사실 뭐 계좌 터서 그냥 쉽게 누구나 주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금융 신용 안보는 이런 어떤 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신용 재정의 어떤 환경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자유롭게 보장되는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막고 제한을 두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에서 투자를 안 하겠죠. 다 떠나버리겠죠. 환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외국인에 대해서 주식 거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할 이유는 없죠. 자, 이처럼 금융이나 신용 측면에서 어떤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경제와 산업은 보장을 받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 우리가 IMF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외환 보유고가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결제를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이 적정 수준의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재정에 상당한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환 보유고를 확보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 신용 시장에서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면 세계은행이나 이런 어떤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차관도 들여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 신용 안보는 바로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제3세계 부채 문제와 이 한국을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 중요성이 부각된 게 바로 이 금융 신용 안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랜스보더 횡단 국경적 협력 안보인데요. 자, 이 횡단 국경적 협력 안보는 금융 신용 안보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삼성이 다국적 기업인데요. 만약에 미국이나 또는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한사항이 두어진다고 그러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정권 투자를 하는데 이런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금융 신용 안보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갖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횡단 국경적 협력 안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경제활동,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건, 보장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을 횡단해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협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위협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초국가적인 위협은 결국은 횡단 국경적인 협력 안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금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횡단 국경적 협력 안보 문제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환경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횡단 국경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는데요. 경제 안보에서 이야기하는 횡단 국경적인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다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그 다음에 금융의 자유로운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치 안보는요, 좀 짧게 이야기하자면요, regime security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통치를 위한 안전한 상태를 달성하는. 자, 우리가 위협에 대외적인 위협도 있고 대내적인 위협도 있는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내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죠.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여러 가지 정부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게 되고 이 위협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자는 자기의 통치권을 안정적으로 갖추는 것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치권자가 자기의 국내 정치 기반을 다지면 다질수록 사실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보 불안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 불안의 딜레마라는 뭐냐, 어떤 것이냐면 통치자가 자기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통치력이 점점점 더 정치적인 상황이 점점점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반대 세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대 세력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안보가 더욱더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보 불안의 딜레마죠. 자, 이러한 정치 안보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즉 약소국으로 갈수록 정치 안보의 어떤 개념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자,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정치 안보는 안보 불안의 주요 요소가 정권을 위협하는 내부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어떤 국내 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개척권하는 개념이 바로 정치 안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자, 환경 안보는요. 자, 우리 지금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원 수급의 실패,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이런 환경적인 위협들로부터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개념이 바로 환경안보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환경안보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런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무력 분쟁을 이야기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지역에 물로 인해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게 있다는, 대표적인 게 우리 수단의 다프로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무력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이 결국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 안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명과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해치는 게 바로 인간 안보의 위협이에요. 자, 그래서 인권이 말살이 된다든지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이 사망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인간이 사망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인간 안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환경 안보가 결국은 인간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환경 안보의 개념은 아직은 좀 모호하지만 중요성은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녹색 환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 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환경안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합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안보의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